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나온 첫 북한의 공식 대외 메시지인데요. 미국의 대화 제의에 침묵을 유지하던 북한의 태도에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북한에 대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엔 한반도에선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대내외 환경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현송월 부부장의 의전을 받으며 회의장에 입장합니다. 당 고위 간부들은 입구에서 꼼꼼히 손소독을 하는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코로나 방역 장기화에도 경제 전반을 유지하고 주민의 의식주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도 털어놨습니다. 지난해 태풍 피해로 알곡 생산 계획을 미달한 것으로 하여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그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공개석상에서 식량난을 인정하고 북한 매체가 그대로 보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부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열악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이 최대 100만 톤에 이른다며 북한 자체적으로 해결할 범위를 넘어섰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6월 중반 기준으로 봤을 때 쌀값은 한 7,000원 정도, 옥수수값은 이미 5,000원 이상을 넘어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평시에 비해서 쌀값은 60 내지 70%, 옥수수값은 이미 100% 이상, 2배 이상 가격을 뛴 상황이거든요. 이건 김정은 정권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어떤 외부로부터 식량 지원에 대한 일종의 어떤 신호 또는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어떤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전원회의 6가지 의제 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국제 정세와 대응 방향은 사흘째 회의에서 논의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며 대화와 대결 모두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대남 대미 메시지였습니다. 미국이나 남측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산적한 경제 문제, 내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미 관계 개선이라는 돌파구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미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핵능력 축소용 실용적인 스몰 딜을 단계별 핵능력을 축소하는 스몰 딜을 하겠다고 실용주의적 접근법을 얘기를 해놨거든요. 이건 사실 상당 부분 북한 입장과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거든요. 김 위원장은 또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북미 관계는 물론 미중 갈등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북한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다음에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이 7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북한의 어떤 고위 관료의 파견 또는 뭐 김정은의 방중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또는 러시아로부터 지원 문제 이런 문제를 다뤘을 것으로 아마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개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문제 해법이 국제사회의 지지세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 G7 정상회의에선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원칙을 공유하고 공동성명에 담았는데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북미 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 11일 영국 코널에서 개막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 EU, 독일 정상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핵심 의제는 코로나19와 경제 협력이었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지지 요청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G7 정상들은 대북 메시지를 포함해 모두 70개 항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G7 정상들은 먼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주변국과의 협의하에 대북 정책을 마련한 미국의 노력을 환영하면서 북한에는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을 겨냥한 듯 모든 국가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I think we're in a contest, not with China per se, but a contest with autocrats, autocratic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G7 정상에 이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정상들도 북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북한의 핵 전력과 탄도미사일 폐기를 종용하면서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관련 언급이 없었던 2019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여전히 묵묵부답인 가운데 지난 15일은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북한 매체는 6.15 공동선언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동의한다면 코로나 백신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 6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났습니다. 분단 이후 첫 남북 정상 간 만남. 두 정상은 화해와 협력, 평화 통일 노력을 약속한 6.15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우리 이 두 사람이 공동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6.15 공동선언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다양한 남북교류 사업에 마중물이 됐습니다. 하지만 21년이 지난 지금 경색된 남북관계는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코로나 백신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생산 허브의 역할을 할 경우에 북한도 당연히 협력 대상이 됩니다.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북한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정책은 첫째가 방역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백신 공급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 방역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지금 당장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정부는 6.15 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별도의 공식 행사 없이 민간단체 기념행사를 통해 북한에 대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이산가족 화상상봉부터 시작하자고 북측에 제의했습니다. 남북 공동선언에 있는 이 6월의 필연꽃들 중에 스텔라 원추리의 꽃말은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당국자들에게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기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대화와 서로 화해의 장으로 다시 한번 나오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역시 인도적 영역에서부터 대화와 협력을 다시 시작하자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대북 특별대표 임명을 통해서 조기에 북미 대화의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북측으로서도 다시 대화로 나오기에 꽤 괜찮은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21년 전 성과와 남측의 대화 제의에 대해
단 한 줄의 논평도 없었습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연락 채널 복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사실은 그 북미 관계 개선, 추이 이런 어떤 노력들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북한은 원했던 성과를 못 얻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만이 사실은 이 북미 비핵화 협상, 북미 관계 개선을 주선했던 한국 정부에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북미 협상 교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해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북한은 당분간 관련국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식량난 타결을 위한 내부 통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서 김치는 반년 식량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반 가정집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인데요. 최근 함경남도 함흥의 새 김치 공장이 문을 열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북한도 김치를 직접 담가 먹기보다는 공장 김치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는데요. 북한의 김치 공장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새로 문을 연 함흥 김치 공장입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추를 옮기고 있습니다. 무균화를 내세운 이 공장은 김치 원료 공급부터 포장까지 모든 생산 공정이 자동화로 이루어지는데요. 공장에서는 현재 통배추 김치와 깍두기, 백김치, 석박김치, 보쌈김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김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길고 식료품이 부족한 북한에서 김치는 반년 식량이라고 불리는데요. 각 가정에서 수백 포기씩 김치를 담그던 김장 전투도 이제 보기 드문 풍경이 됐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북한에 새로 세워진 김치 공장이 7군데. 평양에만 있던 김치 공장은 각 도의 행정 중심지에 들어섰고 점차 공장 김치가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는 북한 가정에서 공장 김치는 김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김장 김치와 비교해도 맛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흔히 김치 맛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시원하고 쫑한 맛을 제일 먼저 드는데 겨울날에 그 시원하고 쫑한 맛을 그대로 살려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 사업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성 젖산용도를 자체로 배양해서 김치 양념에 넣어주는데 겨울 김치 맛을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치는 우리보다 양념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국물이 많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중국이 김치를 중국 음식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 매체들도 김치를 민족 고유의 음식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김치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지난해 북한 노동신문 보도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2015년 김장 문화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했습니다. 한 해 농사의 시작인 모내기를 마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있죠. 논밭에 잡초를 뽑아내는 일, 바로 김매기인데요. 최근 북한 농촌에서 잡초와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초여름 북한의 김매기 전투 현장으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평양의 한 농장원들이 농기구를 이용해 김매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힘든 김매기를 이 농장에선 5번이나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는데요. 우리 농장 토양은 대부분 질매육 토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벌 김매기를 완전히 끝내고 지금 3벌 김매기에 총영향을 집중하고 있는데 올해 김매기 목표는 5회 김매기입니다. 5번을 매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있는 김을 말끔히 잡을 수 있습니다. 일조율이 낮고 비가 자주 내리는 평양시 강남군. 이곳 농장에서도 벼의 생육을 방해하는 잡초를 제거하는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0일 전후로 전국적으로 모내기를 마친 북한. 북한 방송에서도 연일 김매기 전투를 적극 독려하고 있는데요. 김매기는 정성 들여 심어놓은 농작물의 성장 과정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영농공정입니다. 오늘 김매기를 하루 늦추면 가을에 그만큼 소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언급할 정도로 북한의 식량 문제는 심각한 상황.
전국의 협동 농장들은 어떻게든 올해 목표한 생산량을 달성해야 할 텐데요.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잡초 제거 작업에 매진하는 모습입니다. 철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모두가 농작물 보호사업, 비비관리 사업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결적으로 차용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 농장의 김매기 전투는 논뿐만 아니라 밭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장 실정을 볼 때 논 면적이 좀 많습니다. 기른 조건에서 논 김매기를 제철에 끝내려면 날씨가 불리할 때는 논 김매기로 들어가고 날씨가 좋을 때는 밭 김매기를 해서 논 김매기는 밭 김매기 사유를 무조건 이달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해 태풍 피해를 입었던 북한. 김매기 전투로 올가을에는 풍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앞에는 여러 종류의 북한 과자와 사탕들이 놓여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어렵게 구한 것들인데요. 그 치즈 과자도 있고요. 또 초콜릿 과자도 있고요.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우리의 과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 개성 고려 인삼 성분이 들어간 기능성 화장품도 있고요. 네, 삼지연이라는 상표의 태블릿 PC도 보이는데요. 안에를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또 이런 태블릿 PC는 북한에서는 판형 컴퓨터라고 불리우는데요. 이런 제품들이 북한 사회 정보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기부터 국산품 애용을 강조해 왔는데요.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북한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와 국경 봉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국산품 생산을 계속 늘릴 수 있을까요? 북한의 국산화 정책 실태를 클로즈업 북한에서 살펴봤습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가 제작한 한 편의 영상. 한 어린이가 집을 향해 뛰어간다. 할머니 나 우유. 오름이 우유가 떨어졌구나. 단물 먹을까? 싫어 나 우유 먹을래요. 그래? 그럼 상점에 가서 사다 줄게. 우유를 사기 위해 할머니가 향한 곳은 광복 백화점으로도 잘 알려진 평양의 광복지구 상업 중심이다. 우리 손주가 이 우유를 제일 좋아합니다. 하루에 3-4병씩 마시다 나니 한 주일이면 바닥이 납니다. 북한 최대 규모의 상업시설인 만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백화점 내부는 마스크를 낀 고객들로 붐빈다. 물건을 카드로 계산하는 모습은 우리의 대형마트 풍경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물건들은 모두 국산품이라고 북한 매체는 강조한다. 우리 식료품이 제일입니다. 이제는 외국 상품을 볼 수 없습니다. 모두 우리 상품이고 손님들이 우리 것만 찾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산품 이용을 장려하는 북한이 매체를 통해 북한 상품을 적극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공업품과 식료품 그 어느 것이라 할 것 없이 우리 것이 제일이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국산화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2013년 당의 국산화 방침을 바탕으로 수입 제한 조치와 함께 국산화 실현을 위한 전투까지 선포했다. 같은 해 북한산 휴대전화인 아리랑 손전화 공장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손전화기를 우리의 기술로 척척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면서 우리의 상표를 단 제품들을 많이 생산해야 인민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줄 수 있다고 하시었습니다. 평양 양말 공장을 찾은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에서는 잠옷 심각한 표정도 포착됐다. 생산된 양말의 품질까지 꼼꼼히 살피던 김 위원장. 국산품 생산을 국산화 투쟁이라 강조했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자면 원료 자재 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양말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국산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며 그러나 북한의 초창기 국산화 정책은 당국의 의지처럼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의 공장들은 전력난 등으로 대부분 가동을 멈췄다. 중국산 수입 제품이 북한의 생필품 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산품을 만들어야지 국산품을 쓰죠. 너무 중국 제품이 많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쑤시개까지 중국 거를 쓰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국산품을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어서 못 쓰는 상황이었죠. 급기야 김정은 위원장은 2015년 신년사에서 수입품을 선호하는 세태를 수입병이라고까지 질타하기도 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며 평양 화장품 공장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 외국산 마스카라는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그대로인데 북한산은 하품만 하면 너구리 눈이 된다고 공개 질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초부터 국산화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이유는 침체된 경공업 분야를 되살리려는 경제 전략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공업 경제 구조, 중심의 경제 구조가 갖고 있는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경공업과 상업 체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요. 가장 이제 손쉬운 방법으로 북한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국 내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좀 만들어 나가면서 국산품으로 이른바 수입산을 대체하는 전략을 펴왔었고 이후 북한의 경공업품은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화장품의 경우 기초 제품을 중심으로 보습, 미백, 노화 등 다양한 기능성 제품이 출시됐고 가공식품의 경우 한국과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제품들을 표방하기도 했다. 북한에서 즉석 국수라 불리는 라면도 우리와 비슷한 제품이 있다. 2016년부터 강화된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제재도 북한의 국산화 전략에 불을 지폈다. 2017년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자력 자강을 강조하며 국산화에 중점을 둘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자력 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자. 이것이 새해 행군길에서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할 전투적 구호입니다. 북한은 국산 제품의 질 개선과 함께 원료와 연료 부분의 국산화를 주요 과제로 삼았다. 북한산 콩으로 만든 가공식품의 우수성을 선전하는 만화 영화까지 제작했다. 저 콩우유도 서조도유보다 영양가가 더 높기 때문에 금메달까지 받은 거야. 탄력을 받은 북한의 국산화 정책. 2017년엔 새로 개발된 경공업 제품이 900여 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다.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국산품은 식품 종류로 알려져 있다. 막걸리와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 100여 가지에 이르는 가공식품들도 새롭게 개발한 바 있다. 아이스크림을 예로 들을 수 있는데 이게 평양 5월 1일 경기장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아이스크림이 엄청나게 인기가 좋아요. 얼마나 인기가 좋냐면 그 북한 돈으로 7,000원까지 아이스크림이에요. 그 잎살 1kg 가격이 4,000원이니까 거의 1.8kg에 그 해당되는 그 가격인데 그렇게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사 먹는 정도예요. 2019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마친 평양 대성백화점. 해외 명품 화장품까지 입점된 이곳도 식품 매장만큼은 북한 제품들로 채워져 있다. 네, 우리 식료가 맛도 좋고 가격도 편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걸 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예, 우리 대성백화점으로는 사람들이 매일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데 상품도 많고 많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엔 최신 스마트폰인 진달래 3을 개발해 국산화를 실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전하기
네, 옆에 받아봤습니다. 이건 화면이 6.2인치란 말입니다. 네, 오전에 나오던 모전하기는 이번에 나온 게 화면이 크니까 손님들이 엄청 편리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문 인식 기능이 추가되었단 말입니다. 물론 북한 자체 기술로 전 품목의 국산화를 이루진 못했지만 상당히 많은 북한 제품들이 시장을 채우고 있다는 게 탈북민의 증언이다. 실제로 많이 늘어났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담배는 원래 국산품이 있었고요. 식품에서 압도적으로 국산품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치약이라든지 그리고 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산화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심지어는 구두까지도 국산화를 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뭐든 그냥 생활 필수품 모든 것들이 국산화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10년간 북한의 국산화 정책은 일부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도 북한이 나름대로 뭐 표준화 작업들도 하고 공정화 작업들도 진행을 하면서 설비 부품 개설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지향과 목표가 꾸준하게 김정은 체제에서는 국산품이라든가 그다음에 품질 향상이라고 하는 쪽에 포인트를 두고 지향해 왔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북한 식품들을 보면 국제표준기구 ISO 인증 마크를 획득했고 우리의 KS 마크에 해당하는 국규를 도입하는 등 체계화된 생산 공정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북 제재 장기화 국면에서 전 분야 국산화를 강조하는 북한의 정책은 결국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어떤 나라든 간에 그 분업화돼 있고 효율성이 높은 경제적 이익이 높은 분야에 대한 것은 적절하게 수입과 내수 시장을 조화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국산화를 좀 추진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제작진이 입수한 이 북한 과자들은 계피나 깨, 호박씨 등 북한산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들이다. 북한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원료 조달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이전에 단맛, 신맛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탕가루를 비롯한 수입 원료를 이용하곤 했는데 지금은 과일을 가공해서 만든 농축과일즙 가지고 단맛, 신맛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료의 국산화를 실현해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생산해서 우리 인민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극복과 경제 발전을 내세우며 국산화를 강조해온 북한. 1년 넘게 국경을 걸어 잠근 가운데 국산화를 통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네, 6월은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인데요. 남북의창이 2주 동안 특별한 기획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은 6.25 전쟁의 학도병과 소년병으로 참전했던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최효은 리포터, 이 소년병, 학도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자원 입대한 학도병은 군번과 계급이 없는 비정규군입니다. 이 소년병은 만 17세 이하로서 군번과 계급이 있습니다. 근데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어떻게 그 군번도 계급이 또 없을 수가 있죠? 이 학도병들은 비정규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심지어 소년병들은 강제 징집을 당해서 이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 나가야만 했는데요. 이 수많은 학도병과 소년병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고도 아직까지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25 전쟁에 잊혀진 영웅들을 지금부터 화면과 함께 만나보시죠. 경상북도 영덕군 장사리 해변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찾을 때면 언제나 가슴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바로 그 영혼 달려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 우리 동료들만 없으니까. 18살 어린 나이에 6.25 전쟁에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류병추 할아버지. 아주 낡은 사진이었는데 이거 복원을 했어요.
이게 학도 호국단 복장인데 그때 이제 중대장이라 그 당시. 71년 전 장사리 해변의 치열한 전투를 잊을 수 없습니다. 50년도 9월 14일 날 여기 장사 여기 우리가 상륙을 했어요. 상륙을 하는데 그게 새벽 4시인데 오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몰랐지, 배 안에 있었으니까. 인천 상륙작전 하루 전날 북한군을 교란시킬 목적으로 학도병 772명이 장사리 해변에 투입됐는데요. 보름 동안 간단한 군사훈련만 받고 도착한 전쟁터는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큰 바람이 부는데 그 내주 알아봤더니 태풍 케지아호라는 아주 강한 태풍이라. 그래서 그게 처음에 뭣도 모르고 상륙하던 일중대는 다 물에 쓸려가 고기밥이 되었어요. 태풍으로 배는 좌초되고 변변한 상륙 장비도 없이 로프에 매달려 적진을 향해 전진해야만 했습니다. 엿새간의 혈투 끝에 고지를 점령하는 임무는 완수했지만 139명의 전사자가 발생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실종자는 몇 명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와서 생각하니까 그거는 작전도 아니고 전투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만 오면은 그 우리 여기서 희생당한 우리 동료들이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자꾸 눈물이 나요. 40여 년이 흐른 1997년 장사리 해변에서 작전에 사용됐던 문산호와 유해들이 발견되면서 그날의 아픔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나마 장사리 학도병들의 비극은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는데요. 군번도 계급도 없이 숨져간 수많은 학도병들의 원호는 아직도 전장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류병추 할아버지는 학도병의 명예 회복과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쟁하다가 참 애석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그 영혼을 달리기 위해서라도 그래 우리가 그걸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가 그 자손 만대로 쭉 밀어가면은 끝까지 기억이 된단 말이죠. 전쟁에 직접 뛰어든 류병추 씨와 같은 학도병들은 현재 정확한 통계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소년병들, 그러니까 17세 이하로서 군번과 계급을 부여받아서 전쟁에 참전한 소년병들의 희생도 현재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점차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작은 법당. 백발의 박태승 할아버지가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소년병은 전사한 전우들 이 세상에서 못다한 거는 다 불을 틀어버리고 소년병들의 위패를 모셔놓고 기도를 올린 지 올해로 47년째. 박태승 할아버지는 17살 때 6.25 전쟁에 참전했던 소년병이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도 18세 미만은 아동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아동복지법에도 18세 미만은 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번이나 계급이 없는 학도병과는 다르게 소년병은 군번과 계급을 부여받은 정규군이었는데요. 대부분 병역 의무가 없는 아동을 무작위로 징집해 전선에 투입시켰습니다. 얼라들을 군번 계급을 줘가지고 전쟁터로 내보냈다는 거 군대를 만드는 이거는 불법이고 만행입니다. 한창 공부할 나이에 전쟁터에 끌려나가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는데요. 전쟁 기간을 포함해 5년이라는 긴 세월을 군 복무를 하면서
가세도 기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생 동안 가슴 속에 큰 응어리를 안고 살아야 했던 박태승 할아버지. 억울함을 풀기 위해 2014년 다른 소년병들과 힘을 합쳐 헌법 소원을 제기했지만 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가 2017년 10월 18일에 국방부가 6.25 참전 소년 전후에 어르신들한테 민원 회신을 해준 자료인데요. 14세에서 17세의 아동을 강제로 현역병으로 징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방부 스스로 그 당시에 14세에서 17세 소년들을 징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걸 갖다가 인정을 했어요. 국방부가 소년병 강제 징집을 사실상 인정했지만 소년병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를 원했던 고령의 소년병들은 점점 유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든 타이든 그 어린 나이로 법적으로 병력 의무가 없는 아이들이 참전을 해시면 참전한 그 자체만을 좀 그 좋게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6.25 전쟁 학도병과 소년병들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만은 똑같았습니다. 잊혀진 영웅들의 원혼이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그들의 숭고한 희생은 후세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호국 보훈의 달 기획 두 번째 순서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강원도 양구 유해 발굴 현장을 찾아간 유엔 참전국 대학생들의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남북예창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북한 국화인 몽랑꽃이 중앙식물원에 만개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